세경본풀이 이야기. 세경의 아버지는 김진국 대감, 어머니는 자지국 부인으로 부부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어느 날 동경남 은중절 화주승이 시주를 청하러 와서 절에 와서 공을 들이면 아들 자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공물을 챙겨 들고 은중절로 향하던 도중 서계남 무광절 스님을 만나 마음을 바꿔 서쪽절에 시주를 한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여 태몽을 꾸었는데 해몽하는 이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딸을 낳을 꿈이라 말하였다. 그때 옆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하녀 늑인 득이 정술대기도 나서면서 제 꿈 얘기를 했다. 그 말을 들은 해몽자가 아들을 낳을 꿈이라 했다. 그 후 조진국이 아기를 낳으니 앞 이마엔 햇님, 뒷 이마엔 달님, 양 어깨에는 샛별이 박힌 듯한 여자아이였다. 부부는 아이 이름을 자청하여 낳은 자식이라 자청비라 하였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녀 정술대기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정수남이라 하였다. 주인인 자청비는 용모는 여자인데 행동거지는 남자처럼 활달했고, 하인인 정수남은 용모는 단정했으나 틈만 나면 자고 먹는 것만 밝히는 게으른 뱅이였다. 자청비는 15살이 되어 주청강 연못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가 거무 선생에게 글 공부를 하러 가는 하늘 옥황 문곡성의 아들 문도령과 마주친다. 문도령이 자청비에게 물을 청하자 자청비는 갈대잎을 훑어 물에 띄워 건네주었다. 문도령이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 하자 자청비는 집에 돌아가 남장을 한 뒤 자신을 쌍둥이 남동생인 척 속이고 문도령과 함께 글 공부를 하러 길을 떠났다. 문도령과 자청비는 거무 선생 밑에서 글 공부를 시작하며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하루는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이에 물대야와 은젓가락, 놋젓가락을 걸쳐놓고 잠을 자려 했다. 문도령이 의심하자 자청비는 숟가락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 둘러대었다. 문도령은 자기도 그렇게 했지만 은젓가락과 놋젓가락이 떨어질까봐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문도령은 잠이 부족해 자청비에게 늘 공부를 뒤지게 되었다. 자청비를 이기지 못해 화가 난 문도령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자청비가 이기자 씨름을 하자고 말했다. 역시 문도령은 자청비를 당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오줌발을 멀리 보내자는 시합을 하자 말했는데 이 또한 자청비가 이기고 말았다. 남장을 했는데 어떻게 시합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던 날 푸른 새 한 마리가 문도령에게 날아와 서수왕 아기와 결혼하라는 내용의 부모님 편지를 전했다. 문도령이 글 공부를 그만두고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자청비 역시 부모님께 돌아가겠다고 길을 나선다. 자청비와 문도령이 주청강 여울에 이르렀을 때 자청비는 여기서 묵은 때를 씻고 가자고 하였다. 목욕을 하던 자청비는 버드나무 잎에 눈치 없고 멍청한 문도령아, 3년간 한 방을 쓰고도 남녀 구별도 못한 문도령아 라고 써서 보내고는 먼저 길을 나서니 문도령이 따라왔다. 정말 몰랐을까요? 자청비는 부모에게 3년간 같이 공부한 문도령이 함께 왔는데 집에서 하루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밤 자청비는 마침내 문도령의 사랑을 들어주고 인연을 맺었다. 드디어 동이 트자 문도령은 떠날 차비를 하며 박씨를 주더니 박이 열려 딸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상동나무 머릿빗을 꺾어 둘이 한쪽씩 나눠 가진 후 노각 성자 부주를 타고 옥항으로 올라갔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사랑의 증표로 뭐 반지를 나눠 갖는다 뭐 이랬는데 이 당시의 신하는 상동나무 머리빗을
나눠 가졌네요. 그 당시에는 머리빗이 되게 귀한 거였나 봐요. 문도령이 떠나고 자청비가 심은 박씨의 열매가 맺었지만 그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다. 시름에 잠겨있는 자청비 눈에 바지춤에서 이를 잡고 있는 정수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했다. 숲으로 들어간 정수남은 숲속에서 말과 소를 메어두고 낮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말과 소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쓰러져 죽은 뒤였다. 게으르다고는 했지만 애들을 묶어놔갖고 잠이 들었는데 죽었다니 정말. 정수남은 그 소 9마리를 다 먹어치우고 내려오는 길에 잠뱅이마저 도둑 맞았다. 정수남은 집에 돌아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연못가에 이르러 보니 옥황 문도령이 선녀들과 신선 노름을 하고 있어서 그걸 지켜보다 소와 말이 없어졌다고 둘러댄다. 꼭 거짓말을 하죠. 또 연못에 오리를 잡으려다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잠뱅이까지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자청비가 의심하자 정수남은 숲으로 자청비를 데려가 겁탈하려 했다. 꼭 이렇게 나쁘게 해요. 기지를 발휘해서 정수남에게 벗어난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자신이 머릿속 일을 잡아줄 테니 무릎을 베고 누우라고 했다. 그리고 정수남이 잠이 들자 옆에 있던 청밀의 넝쿨로 귀를 찔러대어 정수남을 죽이고 말았다. 어떡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은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자청비가 사실대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머슴을 죽였다며 화를 내고 그녀에게 굳은 일을 시키다가 쫓아내었다. 왜 옛날 아버지들은 이렇게 딸들에게 잔혹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청비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떠돌았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마을 한가운데 있는 사라장자 뒷동산에 정수남이 환생한 부엉이가 나타나 울기 시작한 뒤로 흉한 일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청비는 죽은 뒤에 자청비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떠돌았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마을 한가운데 있는 사라장자 뒷동산에 정수남이 환생한 부엉이가 나타나 울기 시작한 뒤로 흉한 일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청비는 죽은 새의 눈에 화살을 꽂아 사라장자 집안에 던져놓고 자신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자랑했다. 사라장자는 자청비에게 부엉이를 잡아주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자청비는 뒷동산에 올라 정수남아, 네가 나 때문에 원한이 맺혔구나. 내 가슴에 앉아라고 말한다. 그러자 부엉이가 내려와 자청비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 다음날 죽은 부엉이를 들고 사라장자 앞에 가서 자청비는 환생꽃을 달라 하였다. 사라장자의 막내딸이 자청비와 함께 살자 했지만 그를 거절하고 자청비는 그 꽃으로 정수남을 살려내어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서는 자청비가 꺼림직하다며 다시 내쫓았다. 아버지가 하인 죽였다고 내쫓아서 하인을 살려서 데려갔는데도 꺼림직하다고 다시 내쫓았대요. 이게 결국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청비의 독립적인 삶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냥 보면 되게 자녀들한테 잔혹한 신하들이 그냥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청비는 주모 할머니의 수영딸이 되었다. 주모 할머니는 문도령과 서수왕 아기 혼인했을 비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청비는 비단에 가련하다 자청비 하고 자기 이름을 수놓았다. 다음날 주모 할머니가 노각 성자 부주를 타고 하늘에 올라 옷감을 바치니 문도령이 깜짝 놀라 누가 썼느냐고 묻는다. 이에 주모 할머니가 내 수양딸 자청비가 짰다고 말하자 문도령은 자청비가 보고 싶은 마음에 땅으로 내려온다. 자청비는 반갑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에 문도령에게 손가락을 하나 내밀어 보라고 하더니 손가락을 바늘로 찔렀다. 되게 귀여운 소심한 복수 같아요. 피가 한 방울 떨어지자 화가 난 문도령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다음 날 주모 할머니는 화를 내며 자청비를 내쫓았다. 홀로 떠돌게 된 자청비는 길거리에서 옥황 궁녀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문도령이 그들에게
자청비와 함께 만났던 연못에 물을 떠오라고 시켰는데 그것이 어딘지 몰라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자청비는 시녀들을 이끌고 주청강 여울로 데려가 목욕물을 떠주었다. 그리고 함께 노각성자 부주를 타고 옥항으로 올라가 문도령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 문도령과 재회한다. 드디어 만났어요. 자청비와 함께 밤을 지새운 문도령은 부모를 찾아가 자청비가 일러준 대로 묵은 옷이 따뜻합니까? 새 옷이 따뜻합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가 말했다. 새 옷은 남 보기는 좋지만 따뜻한 건 묵은 옷이지 라고 대답한다. 다시 문도령이 물었다. 새로 만든 장이 달콤합니까? 묵은 장이 달콤합니까? 문도령의 부모가 다시 답했다. 묵은 장이 더 달지. 그럼 새 사람이 좋습니까? 묵은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묻자 새 사람은 재빨리 움직이지만 그래도 오래된 사람만 못하다 라고 답했다. 문도령은 그러니 저는 잘 아는 자청비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또한 자청비는 문도령의 부모가 내어준 여러 과제를 모두 풀고 그와 살게 되었다. 화가 난 서수왕 아기는 약혼 편지에 불을 붙인 뒤 물 한 잔을 들이키고 드러누웠다. 석 달 열흘 100일이 지나 문을 열었더니 서수왕 아기는 새의 몸으로 환생하고 말았다. 이게 신화적인 상상력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오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순간순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석 달 열흘 100일이 지나 문을 열었더니 서수왕 아기는 새의 몸으로 환생하고 말았다는데 문도령과 100년 가약을 한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자신인 척하고 사라 장자의 딸과 보름만 살고 오라고 했다. 왜냐면 그 사라 장자의 딸이 여자인 자청비와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요. 자청비가 남자인 줄 알고. 그랬더니 문도령이 남자니까 사라 장자의 딸과 보름만 살고 오라고 시켰네요.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문도령이 한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자청비는 까마귀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문도령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돌아와서 핀잔을 듣는다. 보름만 있으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안 오니까 편지를 받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서는 돌아온 문도령 귀여운 것 같아요. 한참의 세월이 흘러 옥황에게 난리가 났는데 자청비가 이를 수습하였다. 자청비는 옥황상자에게 오곡의 씨앗을 달라 해서 문도령과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집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배가 고파 휘청거리는 정수남을 만난다. 머슴 9에 소 9을 거느린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라고 했으나 정수남은 욕만 먹고 왔다. 자청비는 벌로 그 밭에 대흉년이 들게 했다. 다시 두 노인이 쟁기도 없이 농사하는 밭에 가보라고 했는데 노인들은 정수남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다. 이에 그 밭에는 대풍년이 들게 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고 잘 해주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7월에 마불림제를 받아 먹게 되었다. 농경신을 위해 지내는 굿. 세경본풀이는 한국의 오디세우스라 부를 만큼 긴 신화이자 제주도의 큰 굿 중 하나이다. 세경본풀이에서 김진국 부부는 공들여 기도해 자청비를 갖는다. 우리나라 고대 소설이나 신화는 거의 태몽으로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도 그 관습을 따른다. 김진국 부부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을 인식했는데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며 신화의 시작으로 알맞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청비란 이름이 붙여진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를 스스로 청한다 해서 자청비라고 붙여졌다는 설명이다. 씨앗을 뿌린 다음에 곡식이 잘 연글려면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청비는 비를 관장하는 신, 곡식을 위한 신이기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뜻에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주장이다. 자청비 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주인공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험심 있는 도전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성격은 우리나라 신화나 민담에 자주 등장한다. 바리떼기라든지 가문장 아기, 당금애기 모두 여기에 속한다. 부모님 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개척해서 인생을 산다는 뜻이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신화인 자청비의 모습은 현실의 제주도 여성의 모습과도 겹친다. 오늘 재미있는 신화를 읽어보았는데요. 설명은 댓글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